어, 24년 법규에 대해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편에 요 문제 1번을 보면 환매권과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 있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제 환매권은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하고 플러스 이자 지급하고 의사표시하는 순간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을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법률 관계를 다툰 소송이 뭐 민사소송이다. 고 쓰는 건데 배점이 15점이에요. 그래서 요 쟁점은 제 사례집 276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개별법 22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환매 대금 증액 청구 소송 이 나올 거는 예상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환매권은 제가 특 A급으로 생각을 했었고 환매권의 성질을 적어 주실 때는 이게 15점 배점이기 때문에 형성권부터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건 여부 적어 주셔야 되고 판례에 따르면 이제 다수에 따르면 공권설인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사건설이다. 어느 견해를 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 대금 증감에 대한 다툼 판례에 따르면 이제 환매권 행사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 그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바로 발생, 즉 사법상의 매매 효력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형소권이니까. 그래서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이다. 여기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물음 2의 경우에는 갑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환매 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 대금과 보상금 상당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예전에 기출됐던 거죠. 물음 2의 경우에는 사례집 485에 있는 것이고 1, 2간평인데 1, 2간평이 출제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상의 핵심은 환매권자는 예컨대 뭐 토지가 1억이다. 그럼 1억 지급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고 의사표시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가져오고 싶죠. 근데 사업 시행자는 돈이 올라갔으니까 돈을 더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 시행자는 소로서 환매 대급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니은번이죠, 니은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증액 청구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증액된 환매 대금과 보상금 상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동시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내용 쓰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환매권은 형성권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환매 의사 표시하 환매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1억 플러스 알파 지급하고 의사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그 순간 1억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올랐다고 해서 일종의 이제 매도인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야, 돈 2억 됐어, 1억 더 줘 하면서 동시행 항변, 선이행 이런 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형성권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1, 2간평에 기출됐던 건데 또 나왔네요. 제가 환매권 자체는 특 A급으로 뽑았었는데 이게 또 나올 줄 좀 예상을 못했어요. 물음 3번. 물음 3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 점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사례집 437페이지, 237페이지 있는 것이고, 물음 3번의 경우에는 수용 재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환매권 행사하려면 수용재결이 적법하고 필요 없게 돼야 되는데, 환매권 행사 이전에 수용재결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 말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위법하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 해줬는데 위법한 수용재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라. 이 민사소송이거든요. 판례에 따르면 그 승소 여부니까 그러면 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수용지을 처분의 취소서의 위법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선결 문제죠. 근데 이제 선결 문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법성 확인의 경우와 효력부인의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효력부인하는 것이 선결 문제인 경우로서 판례에 따르면 이제 부정설이죠. 판례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물음 3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용률의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요 내용도 이제 관련된 것인데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제길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90일이 지난 경우 즉 불가증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것이죠. 그러면 당연 모이거나 이제 사안은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이 있으니까 수용직에 정한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절차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토지 소유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음 3번의 경우로 쟁점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점수가 많이 나는 부분 같아요. 선결 문제 쓰는 것인데. 그 다음에 문제 2번의 경우 문제 2번은 물음 1을 읽어보면 갑이 을에 정정 불가 통지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제 한 230만 원이었는데 390만 원으로 이제 행정청이 직권으로 개별 공시가를 증액 경정한 것이죠. 증액 경정. 근데 이제 요 정정을 신청했는데 그 전에 정정 신청했는데 불가라는 말은 거부죠, 거부. 그래서 정정이라는 말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직권 취소 변경인데 그걸 신청했을 때 불가가 거부거든요, 거부. 그래서 물음 1의 경우에는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판례는 직권으로 정정 즉 취소 변경하는 것은 직권이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응답 의무가 없다.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1번 법령상 조례상 신청이 필요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직권이기 때문에 응답 의무가 없다. 즉 응답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배점 15점이나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올까 했는데 이게 B급이었는데 배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 점수가 높을 거예요.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정정 신청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 신청권 필요한지 여부 이게 많이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정이 이제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고 그게 요 을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 요 내용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직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응답 의무가 없어서 거부는 신청권이 없으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직접적인 판례는 요 2002-5043 판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음 2의 경우에는 정정과 관련해서 증액 경정을 했는데 정정을 하려면 이제 조문상 오류가 명백해야 되는데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것이 적법한가? 그게 1번. 근데 판례에 따르면 예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적법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타당하다. 즉 증액 경준이 타당하다 해도 이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처음에 230만 원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390만 원으로 증액된 요 증액 개별 공시가를 기초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으니까 너무 센 그러니까 침익적 처분인데 강해진 침익적 처분을 근거로 세금 부과했으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배점에서 점수가 확실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좀 갑이라면 낮은 개별 공시가로 증여세를 부과해야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기준이 그걸로 부과해야지 높아진 390만 원으로 부과하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개별 공시가가 낮은 가격인 230만 원이니까 나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았다. 근데 나의 신뢰 위반에서 높은 개별 공시가로 부과한다는 것은 나의 신뢰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법리는 신뢰 원칙 위반 여부를 써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성문화된 것이 만약에 개별 공시가가 높아지면 이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높아진 가격을 적용하는 게 소국과세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보 원칙이 성문화된 것이 조세 행정에서는 소국과세 금지 원칙이에요. 소국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하냐 요 내용을 써주는 것이고, 판례 결론은 개별 공시가의 효력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신뢰보 원칙 또는 소국과세 원칙,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써주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적법이죠, 적법. 그래서 무리미의 경우에 얘는 뭐 B급이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점수 차이 있어요. 판례만 딱 써준다고 해서 15점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어쨌든 1번 정정사유 핵심은 여기죠. 예시적이다. 예시적. 정정사유 예시적이니까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명백한 하자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직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국과세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신뢰보 원칙이 이제 성문법 위반, 성문법으로 이제 성문화된 것이니까 어느 것으로 써도 논리만 맞으면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판례는 이제 소국과세 금지 원칙으로 봤지만 사례집 425페이지 1번 판례인데, 1번 판례는 제가 이제 대상적 경우만 설명할 때는 요 감액 경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감액 경정. 근데 개별 공시가가 감액 경정된 경우, 증액 경정된 경우를 금전 부과 처분의 경정이라고 보면 흡수설 또는 역흡수설 뭐 이런 견해 드립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뭐 다른 논리로 가겠죠. 저는 이제 개별 공시가도 어차피 금전 부과 처분이기 때문에 뭐 감액 경정이면 역흡설, 증액 경정이면 흡설, 이렇게 대상적 경우로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감액 경정의 경우에 설명한 것이고, 실제 판례는 여기 이제 증액 경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므로 증액 경정, 지금처럼 증액이 경정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러면 이제 과세 처분을 할 때의 기준은 증액 경정된 개별 공시가에 해야 한다. 이게 판례이고, 위와 같이 증액 경정된 개별 공시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신뢰를 저버리거나, 이 신뢰를 저버린다는 말이 신뢰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급과세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 신뢰법 원칙으로 접근하든 아니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으로 접근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주의할 점은 대상적 격의 문제와 처분의 위법 문제는 다른 점이에요. 증액경정 처분의 경우에 증액경정 처분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개별 공시가 390만원 증액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된 것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 2번에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강사분들이 논리를 갖춰서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판례만 소개하지. 네, 문제 3번의 경우에는
물음 1의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재량행위죠. 근데 취소송에서 법원이 3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냐? 6월을 3월로 감경하는 것은 일부 취소죠. 그래서 법원의 일부 취소 판결의 기준을 쓴 게 물음 1의 쟁점이죠. 일부 취소 판결의 가능성, 기준이 분리 가능성이죠. 1 간평이 이미 떴던 것이고 얘는 뭐 떠서 안 나올 거다 했는데 또 나왔네요. 그 점수차가 좀 있을 것 같고 사례집 226페이지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분리 가능성이죠. 분리 가능성. 근데 판례는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로 나누는데 사안은 이제 재량행위의 경우는 분리가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우리 간평법에서는 이제 영업정지, 업무정지가 재량행위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례원칙이 위반된다. 그래서 3개월은 위법하고 3개월은 적법하다. 그래서 적법한 영업정지 기간을 가리는 것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좀 의외의 문제였었어요. 일단 물음 2의 경우는 제가 최신 판례 몰아서 한 2주일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21년 최신 판례 3번 이건 이제 A급이다. 제 사례집은 이제 542페이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A 법인이 부담하는 물음 2의 경우에 A 법인이 부담하는 여기죠. 여기 A 법인이 부담하는 성실 의무니까 평가사가 잘못했지만 A 법인이 부담하는 거는 성실 의무의 내용이 뭐냐? 최신 판례에서 평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소속 평가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포함해서 평가사의 심사 등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서 공정한 평가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 의무를. 근데 이것만 써갖고 어떻게 10점이 나와요? 그래서 성실 의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법인의 성실 의무 써주고, 그 다음에 요 2번까지 써야 좀 점수를 더 받을 수, 그 배점에 합당하는 내용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써주고. 솔직히 이거 갖고 10점 어렵잖아요. 좀 제어하다가 말씀드리는데 좀 짜증나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물음 4번은 이제 28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 등이 해야 할 필요한 조치가 이제 28조 2항이죠. 28조 2항 사례 559페이지 있는 건데 제가 심화로 달아놓은 건데,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지에 가입해야 된다. 이거 쓰는 거죠. 필요한 조치. 그게 로마자 1번이고 10점이니까 문제수에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행정상 제재라는 표현은 이제 실효성 확보수단이 장래 의무의 확보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과태료의 과태료. 얘는 52조 2항 5호에 있는 거죠. 28조 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뭐 쓴다. 좀만 적시하면 이걸로 10점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과태료의 경우에 조금 행정형벌과의 차이점 그 정도 써주고 요 조문을 써주면 좋겠죠. 솔직히 짜증난다. 이거는 이런 문제로 10점을 내는 건 아니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하튼 올해 문제 보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행정법적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되어서 배점에 맞게 출제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판례만 알면 되는 것 같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이제 문제 1의 물음
2의 경우, 무릎 2의 경우 이게 10점으로 어떻게 쓰냐 이걸. 무릎 2의 경우 10점, 이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문제 2에 무릎 2를, 무릎 2는 10점, 15점을 쓸 수 있죠. 왜냐면 실내 원칙을 쓰면. 근데 수험생들이 실내 원칙 쓸 수 있을까? 개구라 까지 말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무릎 3의 경우에 무릎 1은 괜찮아요. 근데 무릎 2의 경우에 성실음의 내용을 10점을 쓴다고? 이건 아니죠. 무릎 4의 경우에도 조치하고 뭐 형벌과의 차이점을 쓰면 10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뭐 감정평가사 법규시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예전하고 제가 20년 이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예전은 그래도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뭐 환매권과 관련된 내용이면 분설로 묻지 않고 판례를 묻지 않고 종합적인 테스트를 했었는데, 많이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오국공채를 닮아갖고 채점이 힘드니까 판례 위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신다면, 빠짐이 없는, 가급적이면 빠짐이 없는 교재로 준비를 하시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어떤 이론적인 큰 그 대립 여부는 쓰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판례부터 공부하시고, 물론 제 강의가 판례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하긴 하지만, 판례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론적인 쟁점을 공부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너무 아쉬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객관식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라서, 점점 그런 추세로 가서 법적인 어떤 리갈 마인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암기 시험으로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